저는 그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저자 홍춘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좀 긴장하고 있고요. 원래 강의가 사실 좀 직업이라서 그 강의는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강의는 또 처음이어가지고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맞춰야 될까,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고민은 됩니다만 그냥 준비해온 거 하겠습니다. 그 아까 최병천 의원하고 잠깐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그 제가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준비해온 PDF 요 자료를 읽는다기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발제를 하고 그 뒤에 Q&A를 되게 열심히 많이 하신다고 이 모임이 들어서 Q&A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과 응답으로 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화자 또 딴 데 가서 강의했을 때 들었던 질문을 섞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책을 왜 썼냐 하면 20년간 모았던 자료를 대방출하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는 한 5년 전, 4년 전부터는 이미 책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데이터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느끼셨겠지만 제 책의 그 많은 그래프들에 출처를 대부분 다 명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 경제사 공부, 국제금융 관련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좀 귀찮지만 제 거 그림을 카피해서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을 하시던가, 그죠? 사진 찍어서 구글 이미지로 검색하시던가 아니면 좀 귀찮으시지만 제가 링크 따놨던 걸 일일이 입력하시면 데이터를 다 복제를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간 모았죠. 모으면서 쭉 제가 왜 학부 사학과 갔다가 대학원 경제학과 갔는지를 자료 모으다 알았습니다. 나는 역사랑 경제 이 둘 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역사와 경제를 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질문이 나오죠. 왜 한국은, 조선은 스스로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남의 식민지가 됐고, 영국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세계를 제패하고 또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잡아냈고, 더 나아가 일본은 아무리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했나? 이게 이제 평생에 걸친 고민이었고요. 그 고민을 쭉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된 게 제 가장 이 책을 쓰게 된 핵심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서문에서 이 책을 쓰려면 항상 지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빠직해야 됩니다. 울컥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책을 쓸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 책을 쓰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지난해 연말이었는데 올해 주식시장 전망하는 컨퍼런스 이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가서 하는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8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해였고, 내년 2019년 올해죠. 올해는 선거 전 해기 때문에 올해부터 주식시장을 올려서 2020년에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질 거다. 소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개개인의 캐릭터에게 모든 전망을 맡겨버리면 이코노미스트는 뭐로 있냐. 관상가가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보여줬던 게 바로 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을 제가 좀 책에서 강조를 해놨는데 잠깐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이 파란 선이 미국의 실질 정책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물가를 차감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올해 정책금리가 1.75%예요. 그죠? 정부 정책금리가 1.75%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면 안타깝게도 0.5%, 0.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나라
실질적인 정책금리는 1% 초반인 거죠.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실질 정책금리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보여드리는데 이 파란 선 봐주십시오. 미국의 실질 정책금리가 쫙 올라가죠. 여기 파란 선이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죠. 또 여기 플러스까지 올라가죠. 여기 올라가죠. 다 저렇게 미국의 실질 정책금리가 플러스의 레벨까지 올라가는 시기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당장은 아닌데 그로부터 한 반년, 1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2008년. 또 2009년 당시에도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디플레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디플레이션 때문에 정책금리를 제로로 낮춰도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디플레가 무서운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 역시 디플레이션 때문에 실질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때 국제유가가 100불에 있던 게 40불 갔던 거가 이때입니다. 소비자 물가 빠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물가는 별로 안 오르는데 정부 정책금리가 인상돼가지고 실질금리가 상승합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 최근에 있었던 세 번의 시장에서의 어떤 순환, 경기의 동향들을 보면 여기 이럴 때마다 경기가 나빠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왼쪽에 계시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파월 의장이죠. 그렇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옐런 의장 자르지 말고 연임시켜라. 그 사람 되게 지난 4년 동안 되게 좋은 정책 당국자로서 잘해왔고 굉장히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다. 따라서 옐런을 자르지 말고 굳이 이 사람 검증되지 않은 파월이라는 더군다나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출신이십니다. 투자은행에서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관련 일도 하시고 또 공화당 몫으로 연준에 들어오신 분이죠. 연준 이사로 계시면서 제가 보통 연준 이사가 지금은 한 5명 정도가 계시는데 아직 임명이 덜 됐습니다. 5분 정도 되는 연준 이사들의 뭐라고 하나요?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피치를 할 때 이분은 단 한 번도 인상적인 스피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색무취하고 난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앉혔어요. 그리고 앉히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에 금리 4번 인상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 정책 금리를 플러스를 만들면서 금융시장을 부러뜨리고 경기를 올해 연초를 생각해 보시면 급격히 악화시켜줘.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의도로 설명되냐 이거죠. 사람의 의도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오늘 강의 잘해야지 하는 의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봐 겁을 내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정책대로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 의도지만 그 양반이 자기 말을 정말 잘 듣고 자기의 수족처럼 움직여줄지 그거는 운에 맡겨야 되는 일이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개개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해봐야 그거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의도가 관찰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무슨 수로 그런 자꾸 개개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드는 그런 용감한 태도들이 나오냐라는 거죠. 결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고 어떤 역사를 움직이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경제력이다. 경제적 환경이다. 경제적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책을 통해서 설득하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쭉 하다 보면 이런 경제적인 제도 또는 경제의 어떤 구성 과정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핵심적인 경제 지식을 좀 얻는 그러니까 최대한 가능하다면 그 경제 입문서로서도 좀 책이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본인이 보려고 책을 샀는데 아들이 가져가서 보는 바람에 책을 계속 못 봐서 그냥 집에 책이 2권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 제일 즐거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 생활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데이터를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99년부터 제가 블로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그 구독자 수가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블로그 구독자 수가. 그런데 요새 네이버 블로그를 안 해요, 제가. 왜? 박사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는 보고서 쓰셨죠? 이번에 중앙일보에 나온 것처럼 박사님 말씀 틀렸습니다. 사과하시죠.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제가 그랬죠. 카드 앤 크루거 논문을 혹시 읽어본 적 있냐?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자연 실험이 1994년 미국에서 있었고 그걸 다룬 혁명적인 논문이었다. 근데 그 안타깝게도 크루거 교수가 얼마 전 자살하셨다. 예, 자살하셨습니다. 예, 정말 그 천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분이라면 지금 노벨상이 눈앞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 앤 크루거의 크루거 교수십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논문을 쭉 썼더니 됐고 중앙일보 기사 봤냐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건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교육이 잘못된 거다. 사회과학의 세계에서 칼같이 최저임금 얼마 인상하면 고용 몇만 명 감소라고 딱 칼같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제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삽니까? 미 연준 금리 인상 몇 퍼센트 하면 종합주가지수 몇 프로 하락. 얼마나 편해요. 결정론의 세계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맥락 없는 모델, 맥락 없는 주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별 수 없죠. 제대로 경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어떤 제도와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는 그 뒤에 맥락이 있는 건데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격하는 거죠. 자기 맞는 것만 모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썼고 또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한 오랜 의문을 풀었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의 세계는요, 정답이 없는 세계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 하나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거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나오거든요. 근데 경제학의 세계에 사실 법칙은 몇 개 없습니다. 제가 몇 개 신뢰하는 법칙을 말씀을 드리자면 세이의 법칙하고 오쿤의 법칙 정도 말고는 제가 경제 이야기하면서 남들한테 이건 경제학계의 법칙이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왜? 맨날 틀리거든요. 예외가 너무너무 많은 스위스 치즈같이 생겨있는 뻥뻥 구멍이 뚫려있는 세계가 경제학의 세계고 아직 경제학자들은 세상의 진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따라서 경제학자가 목소리가 크다.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매번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고 논문을 읽지 않으면 순식간에 뒤처집니다. 이 세계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던 게 물론 이제 이 책에는 못 썼어요. 왜? 제 책이 다른 쪽에서 다른 의도로 공격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안 썼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중국의 청동기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출장할 때마다 항상 그 나라에 박물관을 가는 사람인데요. 역사학과 출신이니까. 최근에 중국의 상해 박물관이나 시안 박물관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절하실 겁니다. 그 청동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전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정교한 청동기 악기와 수많은 몇 톤에 달하는 크기가요, 집채만한 청동기들이 있습니다. 재래에 거기 그런데 빼곡하게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지금 진흥왕이 울진 성류굴에서 새겼다는 명문 지금 발견하는 것처럼 거기는 지하철 공사를 전국의 도시들이 다 하다 보니까 지하철 공사하다가 그렇잖아요. 2500년 전의 물건들은 지금 지하 5층 정도의 퇴적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발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년 전 마왕퇴 유물 같은 것들은 장난에 불과할 정도의 유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적혀있는 사서삼경, 거기에 적혀있는 주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사서 삼경 번역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달라요. 분서객류를 하면서 유학자를 다 죽이고 책을 다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한나라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적혀있는 기록들을 다 잃어버려가지고요. 짜집기 한 게 지금의 사서삼경이고, 특히 주례라고, 공자님이 주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알고 봤더니 진례였다는 거예요. 진시황의 예의 도덕을 쓴 책을 한나라 때 사람들이 주나라 때 책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진나라 때 걸 가지고서 추정한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초서라든가 진서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2500년 전 역사를 새로 다 써야 될 판이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그리고 매년 도저히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주간이 나오고 있어요. 진흙 속에 묻혀 있다가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진리들 있잖아요. 유교 도덕이 어떻고 저떻고가 그 굉장히 의미 있겠죠. 주시가 만든 주자학이라든가 양명학이라든가 의미가 있지만 원본 문서가 발견되는 순간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년 트럭 몇 대 분량이 나온답니다. 자, 여러분,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증거가 나오면 깨끗하게 접어야 되는 겁니다.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가설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제 책의 내용이라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그냥 공부해서 정리한 것 뿐이지 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가설입니다. 재밌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볼 만한 가설이다. 왜? 제가 구할 수 있는 최신의 증거들을 이용해서 쓴 책이다. 이 정도. 이게 자세다. 공부의 자세는 이거다라는 거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아,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새로운 증거를 접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는 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산업혁명에 대한 핵심적인 전제는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이번 책에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자본.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야 돼요. 조선시대의 조선처럼 봄에 빌려서 가을에 갚는 장리라 그러죠. 장리 이자가 지역에 따라 다른데 경남 쪽에서 그리고 경주 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에 따르면 30% 정도입니다. 6개월 이자가. 그리고 영암 쪽에서 나온 증거에 따르면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는 16세기부터 19세기로 갈수록 점점 더 금리가 올라갑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다. 당연하겠죠, 그죠? 왜? 아니, 봄에 쌀이 제일 비싸고 가을에 제일 싸니까 봄에 빌려 가을에 갚으면 이자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가격 변동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실물화폐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조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격 변동이 컸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격 변동이 컸다라는 건 뭐 의미하냐면 상공업이 발달 안 됐다는 뜻이죠. 누가 부자가 있어서, 누가 부자 상공인이 있어서 가을철에 잔뜩 식량을 사서 또 경주보다 영암 이자율이 높다면, 그죠? 경주에서 배를 싣고 배에다가 곡식을 싣고 영암에 가서 영산강 하루에 뿌려놓고 저희가 20% 더 싸게 팔겠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뭔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공업이 덜 발달됐다는 증거지만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돈 벌기 쉬운 게 있는데 딴 데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리대금업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딴 데 돈이 갈 수가 없고 모험적인 투자라든가 상공업이든 기계공장을 세울 동기가 안 생기겠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높은 임금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산업혁명을 일으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예혁명, 아이고 또 돌아갔네요. 명예혁명을 전후해가지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집니다. 16% 정도, 15%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던 영국 국채금리가 그 뒤에 5%까지 떨어지고요. 1700년대 초반에는 2.6까지 떨어져요. 2.6. 이게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금속화폐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실물화폐가 아니라.
에이, 계절 따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쌀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실물화폐가 아니라 금속화폐를 쓰고 있어야 이런 게 될 거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 돈 떼먹을 리스크들이 사라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져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015년까지 국민연금이 있었어요. 제가 국민연금 다닐 때 그 1층에 있는 신한은행이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지원장님이 저희 학교 선배셔가지고 맨날 지나가다가 저만 보면 홍 박사 잠깐 와서 커피 마시고 가 그러셔요.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가면 첫마디가 왜 홍 박사는 마이너스 통장 안 만들어 그래요. 그래서 예 선배님 하고서 금리 몇 프로인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정부 정책 금리가 1.25%였잖아요. 근데 저한테 저 공무원 4급이었거든요. 4급 대우잖아요. 과장이니까 4급 대우인데 저한테 주겠다는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76%였어요.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그리고 얼마까지 해준다고 그런지 아세요? 1억 4천까지 해주더라고요. 제 연봉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 받던 연봉보다 반토막이 나 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낮은 이자로 돈을 대출해 주겠다요. 그래서 잘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모 증권사로 왔습니다. 와서 1년이 지났으니까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통장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고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제 계좌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회사 옮기셨나 봐요. 바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증권사 왔습니다. 예, 연봉도 많이 오르셨네요. 예, 뭐 덕분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금리 4.6%에 4천만 원만 대출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증권사 직원들의 연체율이 높대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공무원이 좋은 점이 뭐다? 예, 대출받기가 좋다. 거의 치과의사급이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그 치과의사급의 신용도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네. 그랬더니 그만큼 공무원들이 돈 떼먹고 달아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월급을 계속 받아야 되고 공무원 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네 돈을 떼먹고 달아나지 못할 거야 라는 걸 알고 만에 하나 연체가 되는 순간 주변 사람들 돈을 빌려서라도 갚을 거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저와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공무원 연금이잖아요. 그죠? 공무원 연금 최소 20년 이상 다녀야 국민연금보다 낫잖아요. 그죠? 모르셨어요? 그 징계를 제일 싫어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는 어공생활 불과 한 4년밖에 안 했지만 그때 제일 느낀 게 공무원들은 절대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걸 정말 싫어한다. 증거를 안 남기신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 사례에서 보듯 금리가 떨어지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국채니까 그 나라 정부보다 신용도가 더 좋은 데는 없으니까 정부 국채 금리가 높았다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정부의 파산 리스크 아니겠어요? 그죠? 정부의 파산 리스크를 가장 낮춰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정부가 마음대로 국민들한테 돈 떼먹고 세금을 거둘 때 그 왕의 모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근대 국가의 계약이에요. 다시 합니다. 임금님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상인들을 부유한 상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쥐어짜서 고문을 해서 런던탑에 가다 놓고서 거기서 돈을 뺏어버리고 더 나가서 죽어도 하기 싫다는 수많은 짓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맨날 판판이 지면서 돌아와서 국민들한테 세금 걷고 뭐 벽난로세, 창문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오만 돈을 다 걷어대면서 또 채권 막 발행해서 강제로 상공인들한테 채권을 안기면서 지급 유예해버리거나 파산해버리고 그래서 보면 1600년부터 1500년부터 1600년 사이에 영국이 24번을 파산해요.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 떼먹겠다고 작정한 거죠. 24번 파산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4년, 5년마다 한 번씩 파산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죠. 그런 걸 못 참게 된 영국의 부르주아랑 귀족들이 단합해가지고 뭘 합니까? 명예혁명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임금을 쫓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누굴 데리고 오냐면 그때 당시 제임스 2세라는 영국 국왕이 있는데 그 영국 국왕의 딸이 네덜란드에 시집가 있었어요. 물론 아들도 있으니까 딸을 보냈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위 계승순위 3위 정도 되는 딸을 보내놨는데 그 메리 공주입니다. 블러드 메리 그 사람 아닙니다. 그 블러드 메리는 그 전에 튜터 왕조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 왕조는 좀 다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왕조에 계시는 분이 메리 공주랑 결혼을 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네덜란드의 총독이었던 오렌지 공주입니다. 전쟁 기계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일생에 걸친 전쟁에서 거의 진 적이 없는 불패의 명장입니다. 물론 뒤에 이유가 나와요. 그 집안이 전쟁 기계 집안입니다. 아무튼 오레아네 공이라고 불리는데 영어로 하면 오렌지 공입니다. 그래서 오레아네 공이라고 하신 분들은 다 오렌지 공이고요. 집안의 그 상징이 오렌지 나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영국 국왕 자리를. 왜? 공주랑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저 기회가 없나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에서 밀사가 온 거죠. 야, 저기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건데 너 병력 조금만 데리고 오면 쿠데타에 성공할 것 같아 하면서 오렌지공 윌리엄이 3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강을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런던 템즈강에 딱 도달을 하는데 전 병력도 35,000명도 5,000명이지만 거기를 지키고 있던 영국 군대가 전부 이 사람한테 붙어버리니까 제임스 2세 입장에서는 망했죠. 하면서 더군다나 남도 아닌 딸이 아빠 물러나세요 하고 쳐들어오니까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이제 드디어 난 왕이야. 너무 좋아. 윌리엄 3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윌리엄 3세가 돼서 나 너무 좋아하고 딱 왔는데 갑자기 국왕 앞에 영국 귀족들이 딱 내밉니다. 다시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귀족과 국민들을 구금하지 않으며 국민의 동의를, 즉 국회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한 일체의 세금을 걷지 않는다. 서명하세요. 이 권리장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윌리엄 3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네덜란드의 일개 귀족에 불과했는데 영국 국왕이 되는데, 더군다나 영국이 그때 점점 강대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나라인데 뭐든 약속 안 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너무너무 뛰어난 전쟁 기계라서 이제 제임스 2세가 어디를 도망가냐면 철천지 원수인 프랑스로 도망가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왕위를 찾기 위해서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프랑스 왕이 누구냐면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가 나타나서 영국을 침공해 옵니다. 드디어 임금님을 도와서 드디어 저 꼴도 보기 싫은 영국 촌놈들을 쳐부술 기회다 그러고 루이 14세가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오는데 그걸 윌리엄 3세가 전쟁을 벌이는 족족 다 쳐부숴버려요. 그리고 쳐부수면서 금리가 떨어지죠. 이 임금님 오래 갈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임금님은 좀 오래 갈 것 같아. 또 두 번째, 이 임금님 믿을만하네.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또 결과가 뭐였냐면 메리 공주가 일찍 죽어요. 그 천연두에 걸려서 일찍 죽습니다. 그때야 뭐 전염병에 임금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윌리엄 공도 전쟁에서 입은 상처가 악화돼서 50 전에 죽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애가 없어요. 메리 공주님이 병약하셨던 거죠. 천연두에 사모님이 돌아가실 정도라면 얼마나 몸이 약하셨겠습니까? 두 분 다 후사 없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메리 공주의 여동생이 여왕 자리에 올랐는데 그분도 또 일찍 죽어요. 그 완전히 영국 귀족들은 땡 잡은 거예요. 전쟁 기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엔 다 이겨졌는데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지금 하노버 왕가를 독일에서 데리고 오는데 영국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독일어밖에 쓸 줄 모르는, 그것도 궁벽한 독일의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정말 완전 무식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내 말 잘 들으면 왕 할 수 있어? 오케이, 열심히 말 잘 듣겠습니다. 충성하면서 서로 잘 공작공작 하면서부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죠. 금리가, 보십시오. 딴 나라들은 약탈에 국민들한테서 세금을 걷어내가지고 군대를 무장시키고 있는 동안에 영국은 저 낮은 금리를 이용해가지고 부채를 이용해서 함선을 만들면서 조달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넬슨의 트라팔카 해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해전이 왜 대단한 해전이냐면요. 해전의 역사를 바꾸는 해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로로 이렇게 두 줄로 배가 나란히 서 있죠. 이게 가장 전통적인 예전의 전투 방법입니다. 왜냐? 옛날 전열함, 함선이 전열함이라는 게 뭐냐면 라인십 배틀이라는 걸 합니다. 일렬로 줄을 서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왜? 배 양쪽 옆구리에 대포가 얼마나 있다? 104문 정도 있어요. 이놈들은 전쟁 기계예요. 유럽 애들은. 그 대포를 양 옆구리에다가 쫙 배치해놨죠. 옆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싸우려면 얘들도 옆으로 서서 싸우겠죠. 그래서
바람을 만나면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떠내려가면서 범선이니까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바람 방향 따라. 그런데 영국 해군은 빨간, 항상 얘들은 레드코트죠. 레드코트 입은 애들이 이열횡대로 종대로 진격해 놓은 거 보이세요?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불고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가로질러 오죠. 일단 미친놈들이죠.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오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이걸 통과해서 온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옆에서 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한다라는 거니까 삼각도를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거니까 이 라인을 맞추면 온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범선에 바람을 받으면서 이렇게 위에서 바람을 내려오면서 애들이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얘는 도망가는 중이거든요. 그걸 분단하겠다고 둘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앞에 있는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 대포가 있다 그랬죠. 지금 32척이 32척이 붙었는데 앞에 있는 애들을 향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전부 다 1점 종사를 할 거 아닙니까? 빨리 뛰어들지 못하면 한 척 차례대로 축차 투입하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잖아요. 제일 세상에서 가장 군대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한 방에 일거의 물량을 집어넣고 병력을 투입해야지 한 개 소대 하면 차례대로 잡아먹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거예요. 누가? 여기 넬슨이 여기 타요. 미친놈이죠. 예.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를 얼마나 잘 조종하고, 예, 저쪽에 자리 많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더 좋습니다. 이 앞에 있는 애가 더군다나 함대 총사령관이 제일 앞에 서서 뚜껑이 맞겠다고 들어오니까 뒤에 애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그죠? 이순신 장군하고 되게 닮았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제일 앞에서 싸우다가 시마주 군대에게 죽음을 당한 이순신 장군이랑 똑같습니다. 그 일본에서 가장 무서운 함대가 바로 사스마본의 시마주 가문인데요. 나중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강한 전투 집단한테 대장선이 거기를 붙어요. 이순신 장군. 마지막까지 물고 뜯는 거죠. 그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돌파를 해버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일을 해냅니다. 물론 죽죠. 그러나 이 두 척 라인이 여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함대가 분단돼 버리겠죠. 이제 반대로 양 옆구리에서 한 대씩 부수겠죠. 양쪽으로 쏘니까. 이해되세요? 왜 트라팔카 해전이 역사를 바꾼 해전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범장이 했다면, 별로 능력 없는 장수가 했다면 이거 완전히 그냥 잡아먹히는 방법이었으니까 그 전에 단 한 번도 이런 전투가 없었어요. 그럼 뭘 뜻합니까? 영국군이 다 또라이다? 아니죠. 훈련이 말도 못하게 잘 돼 있던 부대였다라는 겁니다. 즉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는 그냥 연합함대인 거죠. 모여가지고 숫자만 채운 애들이라면 영국군은 상대의 아가리로 들어가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그러면서도 전속력을 다해서 두들겨 맞더라도 앞에 대장이, 제독이 총에 맞아서 얼굴이 반쪽이 날아가면서 쓰러지는 걸 보더라도 애들이 후퇴하지 않는 전쟁 기계인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훈련밖에 없습니다. 훈련을 실제 총탄을 주면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전투에서 이기면요, 배를 뺐잖아요. 배를 침몰시키잖아요. 그럼 그 배에 대한 나포, 사략 권리를 줘요. 그래서 이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살아남은 함대 대장들은 전부 한 재산을 모아서 다 은퇴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귀족들 중에서도 헝그리한 귀족들 있잖아요. 나도 저래야지 그러면서 줄을 서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려면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재정이 있어서 배를 잘 만들고 훈련을 시키며 끊임없이 포상을 해주는 선순환의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해군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돈 먹는 하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급과 훈련으로 이미 이겨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장 잘했던 놈들이 누구냐? 네덜란드입니다. 자, 네덜란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렌지공 윌리엄의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이 네덜란드의 군사 천재 마우리츠 백작입니다. 이 집안은 뭐 전부, 근데 안타깝게도 네덜란드는 군사 천재들이 계속 연이어 나온 집안인데 다 일찍 죽어요.
그리고 자손도 드물고 그래 양자로 많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럽니다. 자, 이 네덜란드의 군사 천재 마우리츠 백작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영국의 명예혁명 이전에 가장 유럽에서 금리가 낮았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때 얼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6세기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거래된 국채금리가 3%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공업이 말도 못하게 발전돼 있고 사람들이 빚을 안 갚는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본다면 신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리츠 백작이 했던 걸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치가 떨리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뭐냐? 예, 역사상 처음으로 제식 훈련을 시킨 인간이 마우리츠 백작입니다. 받들어 총 하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시킨 인간이, 전 세계에서 이걸 가장 먼저 시킨 인간이 1620년 마우리츠 백작입니다. 정말 미친 인간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병사들에게 화승총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데 필요한 동작을 연습시켰다. 행군 중이나 전투 중에 창을 어떻게 드는지 연습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죠? 자, 나옵니다. 이거 완전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화승총의 장전과 발사에 요구되는 복잡한 움직임을 몇 개? 42개. 42개의 구분 동작으로 총을 장전하게. 그러니까 화승총이니까 우리 옛날 추노 뭐 그런 거 보면 알잖아. 화승총 이번에 또 뭡니까? 무슨 선샤인. 다 까먹었어요. 미스터 선샤인 나오잖아요. 화승총에 불 땡기고. 굉장히 복잡한 동작을 하잖아요. 그거를 42개 구분 동작을 해서 전부 다 수만의 부대가 42단 동작을 연속적으로 하게 훈련을 시키고 더 나가서 그 동작을 하도록 명하면 적정한 구령을 따라하도록 병명벽창하도록 만들었다. 왜 이걸 했냐? 이것 때문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대의 행동은 뭐다? 후진이다. 이게 전쟁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실현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앞에서, 그것도 세계 최강의 스페인 기병대가 앞에서 덤벼들고 있는데 화승총을 42단 동작을 해서 쐈어요. 쏜다고 해서 죽나? 유효 사거리 50m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연기가 팍 나는 거 보셨죠? 미스터 선샤인 보면 쏠 때 앞에 연기가 온 천지를 가리잖아요. 앞을 겨냥해서 쏜다라는 건 그건 드라마적 상상력에 불과하고 대충 쏘는 거예요. 옆에다 놓고. 자, 그리고 42단 동작을 하러 이제 뒤로 자기 뒤에 41명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쏘고 있는 동안 뒤에 놈들이 지금 42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뒤에 가서 다시 1단부터 시작을 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2열 뒤로 돌아가가지고 앞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다시 구분 동작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대는 총 한 번 쏘고 흩어진단 말입니다. 무서워요. 앞에 불패의 잉카 제국을 단 300명이 멸망시켰던 그 무서운 스페인 기병대가 오는데 총 한 번 쏘고 뒤로 가라 그러면 도망가는데 뭐 했다고요? 자, 행진의 규칙을 정해서 집단을 하나의 구령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철저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전우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다음 뒤에 있는 놈이 도망갈지 않을 거라고 믿고 서로를 믿으면서 뒷줄에 서서 다시 구분 동작을 전쟁 중에 3번 정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 100발을 쉬지 않고 쏜 거죠. 42열을 한 3번 정도를. 그러면 앞에 기병대가 앞만 빨라도 장애물이 있을 테니까 전쟁에. 그거 오는 동안에 벌집에 대해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훈련소가 생각나잖아요. 우리 남자들. 응? 부모님도 모아놓고 훈련소에서 받들어 총 하잖아요. 사단장님을 향해 격려해 그러잖아요. 그걸 왜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무서워도 도망 못 가게 기계적으로 인간이 구령에 자동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남들은 이걸 못해서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군대에 들어가서 네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네 부모 형제한테 월급 줄게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과 너희 친지와 너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침략자들과 싸우고 독립을 떨쳐 일어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탄 훈련을 시켜주고 더 나가서 먹을 걸 주고 군대에 여기 와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월급을 가족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라. 100년 동안 스페인 부대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진 적 없는 부대랑 붙어서 이 전략, 이 선을 이제 사선진이라고 부르는 전술인데요. 이 전술로도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데 왜? 상대는 싸움의 프로니까. 그러나 지지 않아요. 대열의 앞열이 기병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중에도
총 쏜 애들이 뒤에 가서 계속 총을 쏜 거예요. 물론 총의 성능이 안 좋아서 안 죽어. 그러나 어때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총을 쏘니까 스페인 기병도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불승불패의 전술을 만듭니다. 제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전쟁은 뭐로 하는 거다? 명장이 존재하려면, 마우리츠나 넬슨 같은 명장이 나오려면 show me the money.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개고생하잖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함대를 만들잖아요. 본인이 한산도에서 나온 배 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패의 명장이고 한국 역사의 기적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밖에 없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적이랑 중과 부적으로 싸워서 25전을 승을 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고 나머지는 질 때도 있고 일 때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의 기적인 거지. 그 기적을 계속 바라면 돼요? 안 되죠. 바로 이겁니다. 산업혁명이고 뭐를 하려면 일단 나라가 딴 나라에게 짓밟히면 안 돼요. 그죠? 짓밟히는 순간 자본이고 기계고 뭐 다 약탈당하는데 무슨 놈에. 그 전쟁에 지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저금리로 자금을 임금님까지 조달하게 된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공업도 잘하겠죠. 왜? 그거 나오잖아요. 바로 전쟁기계의 탄생이다. 제가 감히 이렇게 표시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인구가 200만. 근데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17세기 네덜란드 패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 유명한 몰루카 제도입니다. 여기. 발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발리가 여기거든요, 여러분. 발리가 여기인데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입니다. 여기서부터 한참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육두구, 정향, 후추 등등 같은 무게의 은보다 비쌌다고 하는 향신료가 나는 그 유명한 향신료 제도가 저기를 함대로 몰고 가서 점령해버려요. 남들은 교역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는 전쟁 기계니까 저 섬을 점령해서, 물론 나쁜 놈들이죠. 원주민들을 전부 플랜테이션 시켜요. 그리고 안 되니까 노예들 데리고 가서 일시킨 첫 번째 노예 농장주가 네덜란드 사람들. 그러나 나쁜 놈들이지만 패권을 잡아서 우리 네덜란드 여행 가보면 어때요? 그죠? 어마어마한 수로 아름다운 집들, 잘 사는 나라가 거기 있죠. 끝도 없는 튤립밭. 뭐 이런 게 기억나잖아요. 물론 마약하고 있는 애들도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를 만들어낸 게 바로 저금리와 금융 시스템, 그리고 전쟁에 이기려면 결국 훈련밖에 없는데 그 훈련, 강력한 함대와 군인을 만들어주는 데가 동인도 회사다. 여기에 적혀있죠. 이런 거였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높은 임금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그림이 제가 힘들게 구한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루 임금을 그때 당시는 은본위제, 금본위제가 혼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의 임금을 은화로 표시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죠. 여기 녹색 선. 왔다 갔다 하다가 17, 18세기부터 계속 올라가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실질 임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장 발전했던 나라가 이 빨간선 나라 보이시나요? 빨간선 나라가 예전에 제일 임금이 높았죠.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언제까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다? 1700년대 초반까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임금 제일 높은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무너집니다. 누구한테? 여기 나폴레옹이 점령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폴레옹한테 네덜란드가 점령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의 전성시대가 끝납니다. 근데 비해서 네덜란드의 패배에 비해 영국은 트라팔카르에서 나폴레옹을 이겼죠. 그러면서부터 전성시대가 열리는데 저 높은 임금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 이자율이 낮아요. 이자율이 낮고 돈이 많아. 그래서 사업하기에 돈을 빌리기도 좋고 모험적인 사업도 잘 되고 특히 해군도 강해가지고 무역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북아메리카에 있는 거대한 식민지 또는 호주 등등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교역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이 부족하겠죠. 왜?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외 식민지에 가서 돈 벌러 가고 상인을 하러 가고 전쟁을 하러 가는 애들이 전부 다 젊은 남자들이죠. 그리고 그 젊은 남자들의 사망률이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옛날에 괴혈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이가 빠지면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래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오면 돌아오면 180명 정도가 한 배에 타고 갔다 그러면 돌아올 때 30명 살아갔단 말입니다. 물론 그 원주민들하고 결혼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남아버린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탈영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체 생존율 20% 30%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극악한 환경에서 젊은 남자들이 계속 해외로 나오고 있는 거죠. 나 부자 될래 라면서 로빈슨 크루소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실제 주인공은 1600년대에 있었던 실제로 좀 표류하다가 살아남았던 한 선원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니엘 디포가 그걸 창작한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창작한 소설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는 성장하니까 사람은 필요한데 젊은 애들이 계속 해외에 나가서 목숨을 잃거나 이민을 가버리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저금리의 임금 상승이 결합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계가 좀 비싸도 좋으니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를 가져와라. 그게 바로 뉴커먼의 전기기관, 와트의 전기기관, 하이그리드의 제니 방적기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제임스 와트의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기기관 발명 이전에 이미 수력을 이용한 방적기들이 속속 혁신적인 방적기들이 나타나는 거 아세요? 1700년대 후반에 이미 섬유공업의 중요한 혁신들은 그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전을 한 게 방직업이었고 그 방직업에 필요한 동력원을 개발해 주려고 그러니까 석탄을 캐야 되고 석탄을 캐다 보니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빼내야 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뉴커먼의 증기기관이고 뉴커먼의 증기기관이 너무 많은 연료를 쓰는 반면에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걸 개선시킨 게 제임스 와트고 제임스 와트가 그렇게 해가지고 석탄을 잔뜩 해놨더니 석탄이 정말 필요한 지역으로 옮기는데 우마차로 옮기고 말로 옮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개발된 게 다시 전기기관차고 전기기관차로 물건을 막 날려주면서 생산량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실을 꺼내는 거에서 뿐만 아니라 옷감을 짓는 데의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면서 또 옷감 짓는 기계를 발명하는 연쇄적인 발명의 시대가 60년간 이어집니다. 그게 제1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2차 산업혁명은 1880년대 독일에서 시작되는 전기화학혁명이고요. 이제 그때까지 뭐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재밌는 통계를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 영국 인구가 2천만 명대였습니다. 2천만. 지금도 뭐 6천만 밖에 안 됩니다. 18세기, 19세기 이야기예요. 여기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1846년부터 1932년 기준으로 100년 안 되죠? 100년 안 되는 동안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신세계로 간 사람 몇만 명이다? 1,800만 명이 이주합니다. 신세계는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그리고 호주,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저기 남미까지. 이탈리아 1,100만 명. 왜 이탈리아 갱들이 막 그런 영화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시겠죠? 시실리 이야기가 왜 그 미국 영화 대부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도 650만 명.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뭔가 하나 빠진 나라가 있잖아요. 유럽의 인구 대국 중에서 하나 딱 빠졌죠. 인구가 그때 당시 벌써 4천만이었던 나라가 하나 빠져있죠.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왜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났는지 아시겠죠? 이제 딴 나라는 해군을 육성해서 그죠? 이탈리아, 영국, 이탈리아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못 살아서 간 것 같고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아일랜드 같이 해양을 주도했던 나라들은 전부 식민지 건설과 또 자기가 이 나라에서 별로 비전이 없다 생각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나가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인당 소유하게 되는 땅들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졌겠죠. 그러다가 발생한 사건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그리고 나폴레옹 군대가 왜 그렇게 강했냐 하면 국민이 4천만 명. 다른 나라 국민들은 2천만 명, 1천만 명 그러고 있는데 혼자 4천만 명. 거기다가 전부 젊은 애들이에요. 전쟁이 질 수가 없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육전에서 거의 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러시아 원정 때 몇만 명이 가냐면 65만 명이요. 65만. 그때 당시에 65만 대군. 무슨 수나라 100만 대군도 아니고 진짜 그건 뻥이잖아요. 그렇지만 저 때는 정말 65만 명. 이런 것들이 설명이 좀 됩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능력과 운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조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일단 상거래가 좀 잘 발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부에 의한 환곡 시스템 들어보셨어요? 환곡이라는 거. 나라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봄에 힘드니까 나라에서 거대한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서 식량을 못 사는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는 시스템으로 조선이 돌아가다가 그게 언제 무너지냐 하면 안동김 씨들 세도 정치할 때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안타깝게도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프랑스처럼 된 거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토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기 유럽처럼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회는 우리는 막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지만 먹고 살기는 힘들어져서 그래서 옛날 선교사들이 썼던 책들 이런 걸 저는 재밌게 보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썼던 책에 항상 사진이 나오거든요. 조선의 특징이 뭘까요? 붉은 산입니다. 나무를 다 벌채해가지고요. 한양 주변의 산들조차도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2000년대 그때 한참 분위기 좋을 때 개성공단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개성공단 서울 우리 그죠? 판문점을 딱 넘어가자마자 바로 북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도로 여건이 아니라 산이에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강산 갔다 오신 분들도 느끼죠, 그죠? 금강산 깊은 꼴에 가야 산에 나무가 있지. 그 전에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왜? 생산성 대비 인구가 과도한 거죠.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없으니까, 초목금피라도 벗겨내야 되고, 또 나무를 이 잡듯이 다 떼야지 겨울을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사가 내려오죠. 북한의 다락밭이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사이에 큰 물,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또 재밌는, 저로서는 좀 재밌는 주제가 이제 하나 더 나타나는데 바로 근본이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근본이제는 간단합니다. 나라를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파산했다고 계속. 파산하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만든 파운드화 지폐라는 건 뭐다? 금과 교환이 보증되어 있는 태환 지폐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971년 이전에는요. 실제로 35달러를 들고서 미국 은행에 가면 1온스의 금을 교환해주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이 존재하는 만큼만 지폐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금본위제였던 거죠. 이런 금본위제를 가지고 있던 시스템에서 여기 나와 있는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금이 유입되면, 그죠? 금이 유입되면 지폐를 더 찍을 수 있어서 통화 공급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금이 유출되면 통화 공급이 감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금본위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랑 비슷한 나라가 홍콩입니다. 홍콩은 달러를 보유한 만큼 홍콩 달러를 찍습니다. 미국 달러를 보유한 만큼 홍콩 달러를 찍고 있어요. 그걸 바로 패그 시스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커런시 보드 통화위원회 시스템이라는 게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 본위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달러 들어온 만큼만 현금을 찍을 수 있는 나라. 어디? 자, 말씀드렸죠. 홍콩입니다. 얼마 전까지 무너졌지만 아르헨티나도 달러 본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식민지 국가이거나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죠? 그 전에 이제 영국 파운드에 패거돼 있었죠. 또 아르헨티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자기가 인플레를 억제할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통화 공급을 달러에 연동시키겠습니다. 외환 보유고에 통화 공급을 연동시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함으로써 인플레를 잡으려고 드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경기가 좋아요.
경제가 좋아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B 나라로부터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겠죠? 경기가 좋은 나라가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무역 수지가 어떻게 돼요? 악화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에서 금의 유출이 발생되겠죠. 따라서 이 나라에서 발생한 금의 유출이 통화 공급의 감소로 연결돼서 경기가 다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금본위제를 잘만 운용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제가 자율적으로 조정에 이릅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본주의 경제, 우리는 물론 식민지가 됐지만 19세기의 평화가 금본위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모든 나라가 동일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1929년처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세계 주요국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로 금이 오기를, 왜? 자기네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붕괴돼서 경기가 나빠지니까 자기네 나라로 세계에 있는 금을 다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가 나빠졌는데 다른 나라의 금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다? 금리 인상을 합니다. 경기가 나빠졌는데 딴 나라의 금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같이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세계 수요가 갑자기 같이 나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게 바로 1929년 대공황이었고요. 저 대공황 때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황이 시작되잖아요. 1929년 불황이 시작되니까 빨간 선이 금리입니다. 인하를 하죠. 금리 인하를 하죠.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해가 되죠? 경기가 나빠지니까 금리를 인하하는데 금리가 인하하니까 미국에서 돈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거라는 공포가 부각되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다시 1929년 말 30년 초에 다시 금리 인상하는 거 보이세요? 전체 근로자의 40%가 실업 상태인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0%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게 금본위제의 특징이죠. 금본위제는 금의 공급의 모든 걸 좌우하는 그런 경제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본위제를 폐지했던 나라부터 경기가 회복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제일 먼저 금본위제를 폐지한 나라는 영국. 처칠이 해임당하면서 금본위제를 폐지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히틀러의 독일.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빨리 금본위제를 폐지한 나라들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떨어져요. 반대로 늦게 금본위제를 폐지한 나라가 성장률이나 실업률들이 이런 것들이 늦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본 다음에 하나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차트인데요. 이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 불황입니다. 미국의 전미 경제 분석국이 표시하는 불황입니다. 자, 옛날에는 호황보다 불황이 길죠. 왜? 경제의 자율 조정을 위해서 다 넣어요. 금본위제를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만 경기가 좋아져서 이 나라에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 금이 유출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엄청 나빠져요. 그 경제가 나빠진 다음에 금이 다시 해외로부터 유입되면 좋아지는 짧은 호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1970년 이제 닉슨 쇼크 이전에 보시면 호황은 짧고 불황은 길어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1800년대 60년경에 자본론을 쓸 때 나오잖아요. 끊임없는 공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공황으로 멸망한다. 그리고 공산혁명이 발생한다라고 외치던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1880년, 90년. 이 말이 그렇게 틀린 이야기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봐주십시오. 1971년 이후에 어떻게 됐나? 호황은 길고 불황은 짧다. 왜? 경기가 나빠지면 금본위제를 폐지한 다음에 금의 굴레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기 나빠지면 지체 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심지어 지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양적 완화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짠가요? 이코노미스트지에 전 세계 핵심 국가들의 노동시장은
1960년대 이후 지금이 가장 좋다라는 이코노미스트지 지난주 기사입니다. 기사에 실렸죠, 그죠? 전 세계 핵심 주요국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1960년대 황금기, 전후 황금기 이후 지금이 가장 노동시장 여건이 좋다. 물론 한국은 안 그런데 선진국 한정.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매파적인 중앙은행이죠. 예, 저는 거의 약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은행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몇 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기서 끝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서비스 페이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책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제 공부하는 이야기 잠깐 좀 오늘 그 강의를 다닐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가져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질문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많이 들은 걸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경제 공부해야 되냐? 제가 썼던 책, 그 스마트한 경제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서울대학교라든가 뭐 명망 있는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책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봐선 그래요. 그분들은 자기 읽어본 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책을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된 책도 추천하는 거 보고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그러는지 너무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책을 읽으세요. 딱 책을 펼쳐 들었는데 잘 눈에 안 들어와. 읽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서문에서 1, 2장 읽는데 자기가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한 30페이지 읽는데 10군데 이상 나왔다. 안 맞아요. 레벨이 안 맞는 책입니다. 그거 읽느라고 고생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그래요. 왜? 이번에 나심 탈레비 쓴 책 스킨 인 더 게임 다 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생했다. 저한테도 책이 왔어요. 출판사에서. 전 웬만한 경제서적은 저한테 책이 다 와요. 출판사에서 서평 써달라고. 저 안 쓴 거 아시죠? 제 페이스북 팔로우 분들 아시죠? 제가 욕하고 다니지 안 써요. 왜? 그 책 한 권 읽는 정성으로 10권 읽겠다 나는 딴 거. 개발세발 번역에 죄송합니다. 개발세발 번역에 본인이 쓴 사람도 글 더럽게 못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레바논 사람이잖아요. 외국인이 외국어로 글을 쓴 거예요. 나심 탈레비 레바논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블랙스완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 레바논에 어려서 있었던 시절 이야기 쫙 하잖아요. 더럽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200페이지에 걸쳐. 워스트 오브 워스트 작가거든요. 그런 거 왜 읽어요? 있어 보이니까. 또 나는 이 책을 읽었다는 자부심. 근데 그게 뭐 우리 밥 먹여주니까. 여러분 쉬운 거 읽읍시다. 쉬운 책. 쉬운 책을 읽어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게 이제 쉬운 책들을 읽으면 어느 순간인가 시시해지는 날이 와요. 진짜입니다. 그 입문서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채권 입문서를 제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채권이나 주식 관련 입문서들을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는데 한 서너 권 읽으면 비슷해요, 내용이. 진짜입니다, 사람.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입문서에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책을 읽으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입문서를 쫙 읽다 보면 참고 도서가 겹쳐져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다 똑같지. 거기서 거기지. 핵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추천하는 책들, 제 책을 읽어보신 분 알잖아요. 제가 각 챕터마다 다 추천하는 책을 넣어놨죠. 참고 도서를 넣어놨죠. 그 참고 도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큰 대형 문고나 도서관 가서 딱 보는데 만만해 보이는 책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보면 드디어 마음에 드는 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저자의 책을 따라 읽으세요. 개통을 따라 읽으십시오. 왜 그러냐?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책을 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잘 쓰는 건 소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성공적이고 괜찮은 작가다 싶으면 그 사람의 후속작도 괜찮은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운이었겠지, 그치? 그러나 2권, 3권 이상 계속 잘 팔리는 책들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글쟁이인 거고 뭔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참고 도서에서 중복적으로 추천되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었더니 그 사람 괜찮아서 그 사람 다른 책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폴 크루그만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폴 크루그만을 좋아해요.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그죠? 폴 크루그만 월드에 제가 이제 포로가 되는 거죠. 포로가 돼서 이 사람 말이 무조건 맞는 줄 알고 이 사람 말한 거 계속 가져오고 뉴욕타임즈에 이 사람이 블로그 갖고 있어서 쓰는 글이 있거든요. 그것도 막 번역해서 올리고 이제 빠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 사람의 반대편 이야기를 하는 호적수의 책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의 지배를 쓴 니얼 퍼거슨이라든가 또는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썼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크루그만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정말 서로 안 봐주고 물어뜯어요. 그래서 상대편의 책도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빼먹었군요. 한 장이 빼먹었는데요. 어떤 사람을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책에 핵심적인 주장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폴 크루그만이 돈을 많이 풀면 경기는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서 타가조합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불황의 경제학에 나옵니다. 그 책을 썼다면 그 논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4번째 단계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시면 책을 쓰세요. 이제 책을 쓰기 무섭잖아요. 블로그에 번역이라도 하세요. 요새 좋잖아요. 브런치 같은. 그리고 이걸 하면요. 안타깝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뺐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했던 작가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저기 영국에 있는 장모 교수라든가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 과정을 밟았거든요. 그 참고문헌에 있는 내용을 영문, 논문, 저널이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주문하거나 아마존에 있는, 그죠? PDF 파일을 우리가 사서 보잖아요. 보는데 인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자기들 글을 쓰다가 필요한 근거를 자의적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완전 창작도 있어요. 그때쯤 되면 독립하게 됩니다. 와, 내가 미쳤지. 저 사람 책을 10권이나 사다니. 이런 날이 옵니다. 꼭 누구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제가? 그죠? 그런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논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실 겁니다. 그 논문의 번역을 해오는 거죠. 핵심 내용을 인용해서. 그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뚜렷한 그 분야의 고수입니다. 그까지 안 가도 돼요. 3번째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근데 할 수 있어요. 저 보세요. 학부에서 경제사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하잖아요. 퀀트도 하고요. 왜? 현업에서 일하려니까 공부 안 하고는 도저히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자고 20년 동안 아까 얘기했잖아요. 블로그에 계속 공부한 걸 모았더니 이렇게 여기 와서 잘난 척하는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그 동남아 이야기부터 잠깐 좋은 질문이 주셨던 것 같고요. 제 책을 좀 읽다 보면 알게 되실 텐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대지주한테 소정료를 바치고 나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보릿고개까지 견디고 나면 사람이 열애 하나는 죽고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자녀 교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망률이라 그러는데요. 연 1000명 중에 30명이 죽었대요. 그러면 3%가 죽어요. 애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를 시킬 이유가 없고 부모 입장에서 많이 낳아서 그 중에 살아남은 애만 키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는 이게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 생태계 정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면 결국은 개개인이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면 저축이 생기고, 저축이 생기면 애를 적게 낳게 되거든요. 왜? 안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을 타려면 그 핵심 계기가 뭐냐면 토지개혁입니다. 그래서 많은 토지, 특히 동남아는 비옥하잖아요. 그 비옥한 토지가 대지주들한테, 특히 필리핀은 6대 가문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저축이 생기고, 저축이 생기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그죠? 그 농기구에 투자도 가능하고, 좋은 씨앗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지면서 부유해지니까, 부유해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국내 시장이 생기죠. 국내 시장이 생기니까 저축이 늘고 국내 시장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 자본이 활용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때 누군가가 마중물을 뿌리면, 그게 대외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뭐 우리나라에 그 구호 식량 이런 거 준 게, 그걸 가져온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적산불화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선순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빈곤의 악순환을 뚫어야 되고, 그걸 뚫지 못하면 성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로 나뉘고,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는 계속 저소득 국가로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자, 지금 이 나라들 중에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 넘는 나라가 있나 이거죠? 없어요. 다 좌절하거든요. 왜? 뭔가 문제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이 그 블룸버그 선정 세계 그 최고의 혁신 국가로 6년 연속 선정되거든요. 한국이.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은 금리도 낮고 노동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로봇 장치 투자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 100인당 도입된 로봇의 수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도 굉장히 높아서 기업들이 자본 투자에, 그러니까 GDP 대비 36%라는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소득을 더 올려서, 임금을 더 올려서 그걸 가지고 경제를 성장한다라는 전략이 잘 이해가 저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효율임금 가설, efficiency wage라는 것에 주목하시는 분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일단 이 모델이 성립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논문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참고로 학부 노동경제학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량 쪽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역사과에서 좀 별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주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뭔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성장 전략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너무 뻔하지 않나 싶어요. 즉, 기업들이 투자를 열심히 해서 혁신 국가를 밀고 나가는 거고요. 거기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재분배 정책을 이용해서 기초소득을 주든, 공공근로를 확대하든, 청년수당을 주든, 아무튼 부의 재분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경기 사이클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나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가 넘었어요. 전 분기 대비. 그리고 이번 분기에 0.3% 감소했어요. 그럼 평균 내면 0.6%잖아요. 0.5%고. 제가 뭔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군나라 GDP는요, 3번에 걸쳐 수정됩니다.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에 걸쳐서 3달 걸려 수정되거든요. 다음 달에 수정치 나올 때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안 좋은 건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게 위기냐? 위기라고 생각하면 김포공항을 가보면 되잖아요. 그죠? 인천공항을 가보면 되잖아요. 그죠? 역대 최고 여행객 수를 계속 갱신하는 나라예요.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간단해요. 양극화인 거죠. 1년에 서너 번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도
제가 봐서는 1,000만 명 이상인 것 같고요. 한 번도 못 나가신 분도 2천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화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완화하는 방법이 세련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면 재정정책을 썼어야죠. 근데 재정 긴축해버렸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재정 확장을 오래 하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썼던 잘못된 정책 죄송합니다. 재정 긴축을 작년에 너무 과하게 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아직도 좀 지속되는 중이다. 특히 금융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 규제의 레벨이 너무 강하다.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기 잠깐 질문하신 거 중 DSR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DSR, LTV, 뭐 DTI 다 마찬가지고요. 그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제일 강해요. 얼마 전 IMF 보고서 나온 거를 좀 제 블로그에 그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세이의 법칙 질문이 좋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싸게 만들면요. 우리가 이거 옛날 아폴로 우주선에 실렸던 컴퓨터보다 더 좋은 걸 핸드폰에 데리고 우리 동영상 쓰고 있거든요. 왜냐? 싸져서 그래요. 물건값이 공급에 의해서 물건값이 생산성 향상해서 말도 못하게 싸지면 수요는 알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을 주도하면 그게 우리나라 내에서 수요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 수요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인데 그걸 잘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비하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한국은행이 이상하다라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소비자 물가는요. 상향 편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재 존재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추정하는 성향이 있어요. 물가는. 이거 그 고든 교수님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라는 그 책 꼭 좀 정책 당국자들은 요약해서라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 건조기 있죠, 건조기. 여성분들 다 끄떡거리시잖아요. 스타일러. 없이 못 살거든요. 저 새 아파트 입주하는 바람에 그냥 강제로 그냥 옵션으로 돼 있어서 그냥 준다는데 하고 들어왔더니 이거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비싸요. 더럽게 비싸요. 근데 이거 지금 소비자 물가에 편입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비싸지만 수요가 아까 얘기했죠. 세이의 법칙 따라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 몇백 하던 게 몇십만 원대가 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이얼도 만들고 이러면 50만 원, 30만 원 될 거예요. 곧. 지금이야 LG가 떼돈을 벌고 있지만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 되면 물가에 편입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년 만에 200만 원이 30만 원 되고 500만 원이 30만 원 된 품목들 되게 많죠. 근데 물가에 편입될 때는 언제 나면 대중들이 소비할 때 편입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가격이 충분히 다 빠진 다음에 물가에 편입돼요. 따라서 그 이전에 있었던 물가의 급격한 하락은 물가 지표에 안 들어가요. 두 번째, 지금 소나타랑 89년 소나타가 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때 그라나다보다 지금 소나타가 좋다고요. 당연하죠. 예, 예, 그때 이제 그 최고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 회장님들이 타던 V6를 처음으로 각진. 예, 역시 우리 연배가 맞아서 그런 차보다 지금 더 좋거든요. 근데 가격은 그 차에 비해서 지금 싸요. 그죠? 깡통이 그죠? 옛날에는 다 수동이었으니까. 깡통으로 소나타 사러 가면 1,000만 원대 살거든요. LPG 차 물론 곧 택시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택시차는 1,300, 1,400에 삽니다. 여러분 30년 전이나 소나타 값은 1원 한 푼 오르지 않았는데 차는 몇백 배 좋아졌어요. 그런데 같은 물가로 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0.5%, 0.6%라는 건요. 디플레라는 뜻이에요. 이미 디플레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디플레가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앞으로 물가가 빠질 게 뻔히 보이니까 지금 서둘러 물건을 살 필요가 있어요? 스타일러만 좀 기다리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물가가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소비를 굳이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본이 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싸지니까. 근데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이잖아요. 악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별로 안 보일 때는 괜히 그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걸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하했는데 뭐 예를 들어 집값이 또 올랐다. 그럼 인상하면 되지. 그러니까 디플레이 리스크는 심대하고 장기적이지만 인플레이 리스크는 금리 인상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암은 치료를 빨리 해야 되지만 감기는 죄송하지만 약 좀 먹고 쉬면 되잖아요. 이게 전혀 레벨이 다른 거예요. 디플레는 죽어요, 그냥 나라가. 대공황 아까 일본 디플레. 근데 이 리스크의 비대칭성을 한국은행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이랑 조선의 단순 비교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운이 없었어요. 운이 없었고 무능했죠. 제일 운이 없었던 건 그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우리나라도 은본위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명나라 군대가 5만 명이 와요. 5만 명이. 그때 우리나라 조선 인구 1,000만이 안 되는데 5만 명이 새로 와서 이 사람들이 일본군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북경에서 식량을 육로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로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력제가 그때 명나라 임금이 은을 줍니다. 5만 근을 줍니다. 5만 근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죠. 그거 와서 조선에 가서 사서 먹어라 그랬는데 조선에 화폐 경제가 없었어요. 은이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명나라가 유명하잖아요. 약탈로 유명하잖아요. 조선 인민을 그 징비록 보면 나오잖아요. 조선 사람들을 다 약탈하는 죽일 놈이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전쟁에 못 이겨요. 종전을 못 합니다. 굶주린 군대가 어떻게 일본군을 몰아내. 자기들이 죽을 판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처음에 임진왜란을 조기에 끝낼 기회를 놓치긴 했는데 대신 그 가져온 은이라는 게 결국 저게 화폐라는 걸 인정한 사람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돌아가고 특히 그때 우리가 전쟁 끝난 다음에 통신사 파견하면서 일본이랑 무역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세계 최대의 은광, 사도 은광을 갖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은을 우리나라의 인삼과 교환하는 그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은본위제로 화폐 경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냐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인삼과 도자기잖아요. 근데 둘 다 일본에서 대체제가 곧 개발됩니다. 그죠? 일본 도자기가 훨씬 유명해지고요. 그죠? 아리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수관 집안, 이런 집안들이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죠? 씨앗을, 인삼 씨앗을 가져가서 장례삼을 시코쿠 지방에서 대량 재배합니다. 기후가 비슷한 곳에서. 그래서 이게 대체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은 공급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뒤에 뭐 보냐면 상평통보 같은 구리화폐로 일반화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사진 있죠? 그 미국의 선교사 일행이 와서 $100를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하는데 동전으로 환전을 하는데 소 3마리가 끌어야 될 정도의 무게였다. 그럼 동전의 값어치는 낮잖아요. 더군다나 저품이니까. 순도가 낮은 걸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폐 경제에서 고액권이 없으면 상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쌀이 주종인 실물화폐의 시대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가 활발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기 어렵고 아까 이야기했던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비해 반대로 일본은 계속 나가사키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교육하면서 끊임없이 대체제들이 나온 상공의 발달 차이가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 은광 개발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가. 왜냐하면 명나라가 와서 계속 그걸 조공하라 그러니까. 왜? 은은 일본은 명나라는 화폐 경제니까 딴 나라랑 거래할 때 은 가져와 은 그러니까 은광을 개발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뺏길까 봐 의도적으로 개발을 또 안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우연과 필연이 겹쳐 조선이 결국 실패했죠. 부분 가짜로 밝혀졌다. 그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중국에서 벌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유학이 다 망했잖아요. 또 공산국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만이나 한국이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주례인 줄 알죠? 주나라의 예의를 한 게 주례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공자왈 맹자왈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례를 따라라. 주례를 따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논어에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주례가 알고 봤더니 진나라의 진례였다라는 걸. 더군다나 서역 오랑캐가 세운 나라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역사를 새로 쓸 뿐. 근데 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심 있는 나라는 일본, 한국, 대만인데 여기 분들이 그런 정보나 그런 연구를 재빨리 수용하는 그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학자적 태도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난리가 났어야 서로 원수가 되거나 싸우거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쟁 들어보신 적 없죠? 이해되시죠? 제가 뭔 말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가 있을 거고 젊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라. 그런 차원에서 아까 했던 거 절대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 아닙니다. 보나 마나 또 반박해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 부채 상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나라가 얼마 전 냈던 IMF에 그 국가별 부채 한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조 그 재정 여력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적자를 내도 너는 괜찮니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자를 더 내도 되는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가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지난 4년간 2.9% 성장했어요. 그전 4년에는 3.1%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딴 나라보다 우리가 성장률이 낮아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잘하다가 낮아져서 문제지. 경제가 성장하고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제 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낮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 정부 채권 이자율이 1.6이잖아요. 그때 지난 8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이 지금 3%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채를 앞만 찍어도 부채가 GDP 대비 부채가 늘지 않아요. 왜?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 걷어들이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이제 블랑샤라는 IMF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최근에 그 미국의 전미경제학회 AER의 권두 논문으로 냈던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성장률보다 이자가 낮을 때는 세상에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경제 성장률이나 이자율은 같아야 되잖아요. 원칙상. 그렇지 않습니까? 피셔 방정식. 근데 경제 성장률보다 이자가 낮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저축은 과도하고 투자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써야죠. 그러라고 정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이상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IMF에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국가부채 40% 같은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에 왜 현혹됩니까? 그거는 관료들의 일종의 죄송합니다. 트라우마에서 나온 소리에 불과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그 부채 관리, 기업 부채 관리 못해가지고 나라 망한 것 때문에 외환위기 청문회 갔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지. 왜 그런 사람들 한 줌도 안 되는 그 무식한 사람들 말을 왜 들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잘 코멘트를 한 거네요. 노 코멘트. 아,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